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과 다름이 아니다 라는 거 우리 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열 에너지가 들어오면 일부는 역학적인 일을 하고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 봤는데, 우리 연습 문제 한 몇 개를 풀어보고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게 뭐냐면 PV 공간이야. 왼쪽이 프레쉬니까 압력이고 오른쪽이 부피인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A, B, C 과정을 통해서 하나는 초록색은 이렇게, B는 이렇게, C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왔을 때 P0가 40파스칼이고 V0가 1.0 세제곱미터지만 우리 뭐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P0, V0로 우리 쓸 텐데, 뭐지? 과정에서 한 일은 우리 당연히 잘 아는 것처럼 요 과정에서 요 밑에 있는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A로 갔을 때 한 일은 요 면적이 뭐야? 요 하나의 면적이 이게 얼마야? 하나, 둘, 셋, 4. 이게 4분의 1 P0네. 요거는 V0네. 그 하나의 면적이 4분의 P0, B0죠. 그러면은 A를 통해서는 하나, 둘, 셋, 12개잖아. 12개 곱하기 4분의 P0, B0. 맞지? 그러니까 3P0, B0. 쉽네. WB는 여기서 요만큼만 빼주면 되네. 요만큼이 얼마인가? 3 곱하기 3, 9에다가 이게 삼각형이, 이게 직사각형의 면적이 9인데 이렇게 하면 요게 반이니까 2분의 9.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서 2분의 9, 사각형이 2분의 9개 있으니까 한 개당 4분의 P0, B0니까 8분의 9인데? 이렇게 계산하기 어려운데? 3에서 8분의 9를 빼면 8분의 24에서 9를 빼면 15? 8분의 15 P0, B0. 이런 간단한 계산을 하니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 C는 요 밑에 있는 3개만 하면 되죠. 3개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P0, B0. 다음과 같이 우리 이제 문제를 아주 이거 쉬운 문제네. 이거 쉬운 문제만 있나? 그렇지 않네. 자, 이제 이 과정은 과정을 보면 역시 PB 공간인데 A에서 B의 과정은 뭔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죠. 등압 과정을 할 때 델타 E는 3.0 줄이고 더 한 일은 5.0 줄이래. 한 일이 맞나? 이렇게 가면 팽창을 하니까 요 밑에 있는 면적이 5줄이라는 거죠. 양의 일을 했어.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갈 때는 딴 건 모르겠는데 들어온 열이 2.5줄이래요. 그럼 이렇게 돌아간 거, 이렇게 C에서부터 A, B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원래 C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인데, 그럼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통해서 AB 등압 과정, 그 다음에 BC를 따라갈 때 전달된 열 에너지는 얼마냐? 그럼 첫 번째 AB인 경우를 먼저 보면, AB인 경우는 이게 두 개가 다 있네. 그럼 우리 뭐지?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들어간 Q는 델타를 붙이다. 델타 Q는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에너지를 올린 거니까 한 일이 5.0, 그 다음에 에너지가 3.0.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8.0 줄이네. 여기서 단위를 안 썼는데 마지막에 단위를 쓸 때는 항상 괄호를 이렇게 써서 8.0 줄. 쉽다. BC는 가만있어 봐. 요거 빠졌네. 요게 뭐냐면
C에서 AB를 또 따라서 돌아가서 다시 왔을 때 한 알짜 1, 알짜 1이 1.2주울이래요. 다시 말하면 요 안에 면적이지 뭐. 면적이 1.2주울인데 근데 역시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델타 Q는 W 플러스 델타 E인데 순환 과정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델타 E가 없죠. 이 0이야. 그러니까 델타 Q는 한 1이야. 한 전체 돌아올 때 한 1이 1.2래. 그럼 요게 1.2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Q C에서 A로 가는 거. Q A에서 B로 가는 거. Q B에서 C로 가는 거. 근데 C에서 A로 가는 거는 2.5로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고 A, B는 구했잖아. 8.0. Q, B, C. 1.5에서 이거를 빼면 이게 합하면 얼마야? 10.5잖아. 10.5에서 1.2를 빼면 3? 9.3.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Q, B, C는 마이너스 9.3. 다음 거가 쭈리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어우, 연력학 제1법칙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네. 이건 뭐야? 이거는 역시 PB 공간인데 보면 A에서 B로 가는데 1, 2, 3으로 표현된 세 개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등압 과정, 하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하나는 먼저 압력이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다음 같은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A가 VI라고 하면 마지막에 VB는 처음 거에 5배가 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의 과정 뭐야? 등압 과정을 거쳐서 갔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10pi VI라고 하면 Q2 과정 2에서 이 과정 2를 갔을 때 출입한 열 그 다음에 이 3의 과정을 통해서 갔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 이거를 pi VI로 이제 우리 쓰라는 건데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나? 1에서는 가만히 있어 보자. 과정 1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10pi VI면 이 원으로 가는 게 그러면 한 1은 델타 Q. 이게 내가 잘못 썼는데? 이게 전달된 열 에너지야. 내가 잘못 썼어. Q1이야. Q1. sorry. Q1. Q1.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 1 과정에서 볼까? 1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 1 과정에서 그러면 델타 E1은 델타 E1?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한 2를 계산해야 될 거야. 한 1은 요 면적이니까 요 면적이 얼마야? 요게 5bi니까 밑변이 4bi 높이가 pi 그러니까 한 1은 4pi vi네. 그러니까 이거 한 에너지의 변화는 Q1에서 한 1을 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10pi vi에서 4pi vi를 빼면 6pi vi네. 알았어. 그 다음에 Q2는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갈 때는 2를 더 많이 하죠. 그죠? 2를 더 많이 하니까 1을 한 1이 얼마야? W1에다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 더하면 되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높이가 2분의 pi 1의 여기 넓이가 4bi니까 두 개를 곱하면 2pi vi인데 반이니까 pi vi. 이건 뭐냐면 그래서 5pi vi. 따라서 Q2는 델타 E2 더하기 W2
델타 E2는 어떻게 구하나? 내부 에너지는 과정에 상관없이 처음과 끝점만 정해지면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내부 에너지 변화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계산한 거야. 요거는 델타 E1이랑 같으니까 델타 E1 얼마야? 내가 6PIVI 플러스 PIVI 11PIVI. 그 다음에 델타 E3는 역시 아까 똑같은 경우로 처음점과 끝점이 같으니까 델타 E1이랑 이건 완전 트릭 퀘스천이네. 이건 첩과는 이거랑 같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오, 쉽네. 연력학 제1법칙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력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PV 공간에서 여러 가지 과정, 여러 연력학적인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만 사실 익숙하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그 문제는 좀 나중에 더 풀어보도록 하고, 자 이제 기체분자 운동론.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말은 무시무시하지만 뭐냐면 내가 이 강의를 연력학에 대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연력학은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게 분자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 기체를 기술하는 물리량, 그럼 우리 거시적인 양이라고 해요. 거시적으로 우리 측정하고 내부에 있는 구성 성분을 몰라도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 P, 압력, 부피, 온도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를 봤는데 우리 기체는 분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분자가 무지 많으면 이 모든 것들은 각 분자들의 운동을 기술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그거의 통계적인 여러 개들의 평균 혹은 분산, 표준 편차 우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기체의 성질을 한번 구해보고 그게 거시적 그런 걸 우리가 미시적인 양이라고 해요. 분자의 질량, 분자의 평균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미시적인 양으로 그럼 우리 과연 거시적인 양인 우리가 거시적인 양 실제로 측정하는 압력, 부피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를 정말 우리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바로 이번 장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체 분자가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선 제일 큰 숫자 아주 큰 숫자 아보가드로 숫자를 우리 n 대문자 n 그 다음에 저 첨자 대문자 a를 아보가드로를 나타내는 거 그게 1몰을 이루는 분자의 개수. 그러니까 1몰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숫자를 그래서 어느 뭐더라? 연필 한 다스는 12개. 생선 뭐 그런 것처럼 1몰은 6 곱하기 10의 23승을 나타내는 수예요. 1몰이라는 건. 그러니까 따라서 차원이 없는 양이죠.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2의 탄소, 동위원소, 원자분의 12 원자의 수. 그래서 매우 큰 수. 그 다음에 몰수는 우리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그 기체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수를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누면 기체 분자, 그 안에 있는 기체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의 몇 배냐 하는 게 몰수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분자의 질량을 곱하면은 분자의 질량이 1몰의 분자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정하죠. 분자량. 그 다음에 샘플의 질량. 이렇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체의 성질을 볼 때 기체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처음부터 복잡한 걸 하면 실제 기체를 가지고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마치 유체를 볼 때도 이상적인 유체를 본 것처럼 아주 이상적인 기체를 보자 이거예요. 기체는 포인트 파티클, 질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질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분자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탄성 충돌뿐이다. 그 둘 사이에 뭐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하지 않고 부딪히기만 한다 이거예요. 벌써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 질점이면 크기가 없는데 어떻게 부딪히나? 그죠? 크기가 없는 건 부딪힐 수 없죠. 그러니까 벌써 이상해. 아이디얼 가스가 이상한 기체가 되기 시작하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단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가 뭐죠? 원자 하나로 분자가 되는 경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inert gas라고 해서 불활성 기체라고 해서 주기율표에 18쪽에 있는 경우, 헬륨, 아르곤, 뭐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게 아주 밀도가 아주 낮은 경우, 아주 밀도가 낮은 경우가 이런 이상기체에 아주 가까운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재미있게도 이상기체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물론 어디서 유도해서 우리가 물리의 기본 원리에서 유도해서 얻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관측해 봤더니 이런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더라 이거예요. 이상기체 방정식 어떤 식을 만족하냐? PV는 압력 곱하기 부피는 nRT. n은 몰수, t는 온도, 절대 온도예요. 그 다음에 그거 비례하니까 요거 비례상수 R. R은 기체 상수라고 해서 8.31. 이것도 봐야지. 왼쪽 게 PV니까 2를 한 거니까 2의 단위랑 같으니까. 왜냐하면 PV 공간에서 그 밑에 면적이랑 같다 그랬죠. 줄, 퍼 몰, 퍼 켈빈. 다음과 같이 단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똑같은 경우를 위에 있는 거는 몰수로 썼는데 몰수로 쓰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분자수로 쓰면 분자수 곱하기 거기에 해당되는 비례상수. 비례상수는 R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거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K를 볼츠만 상수라고 불러요. 그럼 굳이 이렇게 쓰냐 똑같은데 왜 이렇게 씁니까? 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사실은 이게 다 몰수 같은 건 다 거시적인 양. 거시적으로 우리 봤을 때 연력학일 때 이걸 많이 쓰고 여기 있는 거는 분자의 개수. 분자 개수라는 게 이제 들어오죠. 분자 개수를 가지고 볼 때 다음과 같은 미시적인 양을 볼 때 이제 다음과 같이 쓴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언젠가 또 생각이 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연력학 제1법칙을 쓰거나 PV 공간에서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갈 때 한 일이 그 밑에 있는 넓이라고 했는데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있으면 이제 여러 과정에서 한 일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계산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이 여기 다 있죠. 보일의 법칙이 뭐였더라?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게 보일의 법칙이었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이 뭔가 B가 일정한가? B가 일정할 때 P가 T에 비례하는, 뭐 그렇죠. 다음과 같은 게 있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이상기체 방정식이 있으면. 그러면 이상기체가 등원 팽창을 하는 경우, 등원 팽창하는 곡선을 이렇게, 이거 온도가 다른 거죠. PB는 nRT인데, PB는 nRT인데, P가 Y축에 있으니까 이걸 Y라고 생각하고, B가 X라고 생각하면 P를 B의 함수로. nRT 나누기 B. 이건 상수죠. 등원 팽창이면 T가 상수니까 이 앞에 있는 전체가 상수예요. 그러니까 B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쌍곡선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다 B분의 1로.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양이 크면 클수록 더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니까 이게 온도가 제일 높은 거, 이 온도가 제일 낮은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그 중에서 한 온도 T, 여기서 I에서 그때 이게 VI, 부피가 VI, 마지막일 때가 VF라고 하면 이제 그럼 한 일은 요 빨간 곡선 밑에 있는 요 면적을 계산하면 되는데 PdV. 이제 P를 어떻게 V에 대해 적분을 하지? 이제
P를 B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이제 적분을 할 수 있죠. nRT는 등원 과정이면 T가 상수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B분의 dV 적분하면 가볍게 로그.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팽창을 하면 BF가 BI보다 크니까 이게 양수라서 한일이 양수. BF가 BI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한일이 음수죠. 압축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등원 과정에서 한 거고 등적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거. 등적 과정은 여기서 어떻게 되나? 등적 과정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경우는 한 1은 0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부피가 변해야 일을 하는데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등합 과정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건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등합 과정은 P 곱하기 P가 일정하니까 압력의 차, 부피의 차. 이렇게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과정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없어도 우리가 다 한 일을 계산할 수 있지만 요거는 우리가 새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도입하면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체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압력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압력은 벽이 있으면 벽에다가 입자가 와서 땅 때리면 우리 지난번에 했죠. 충돌해서 튕겨나오면 운동량을 전달하죠. 운동량을 전달하는데 소위 충격량을 주죠. 충격량을 주는데 그게 단위 시간당 얼만큼 운동량을 전달하느냐 하는 게 단위 시간당 주는 거니까 힘을 주는 거죠. 땅 치면 힘을 주죠. 근데 힘을 주는데 이 전체 면적으로 나누는 단위 면적당 힘을 계산하면 압력을 계산할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오케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야. 그러면 입자가 여기서 여러 개가 있지만 한 개,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충돌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거 하지 말고 하나만 있는 경우. 하나가 임의의 속도 B, 속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X 성분이 양수인 입자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렇게 충돌하면 이렇게 튕겨나가겠죠. 이렇게 튀면 복잡한데요? 그렇지만 복잡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튕겨나가면 X 성분의 운동 방향은 반대가 되지만 Y방의 운동량 성분은 변하지 않죠. 혹은 Z 방향으로 있다고 해도 충돌한 다음에 Z 방향의 성분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튀면 이렇게 가서 복잡하게 돌아오지만 뭐 하여튼 요거 하나가 여기다 충돌할 때는 요 면에 주는 운동량 전달은 요 면의 수직인, 요 면이 Z 평면의 수직인 X 방향에만 운동량 전달, 충격량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자 하나가 충돌할 때 운동량 변화는 마지막에서 처음 걸 빼야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튕겨나가게 이쪽을 양의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MBX 처음에 들어온 거 마이너스 EMBX 마이너스 EMBX인데 이렇게 돌아오면 막 이렇게 튕겨갔다 돌아오지만 결국 X 성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튕겨도 여기 이렇게 그냥 충돌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입자가 여기다가 한번 충돌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지. 그냥 이 X축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충돌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다시 원래 V라는 속도를 가지게. 이렇게 한번 맨 처음 끝에서 시작해서 여기 쭉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눠주면 되죠. 거리가 뭐야? 이게 L이니까 EL을 BX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평균 단위 시간당 전달된 선운동량 요거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번씩 튕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델타 PX를 델타 T로 나눠주면 크기만 보면
EMBX 나눠주면 E는 없어지고 L분의 MBX 제곱이야. 이게 힘이죠. 이게 힘이죠. 압력은 요게 힘 FX예요. 압력은 여기다 요 면적 L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M 나누기 L이 있으니까 L3승, 그 다음에 입자가 하나 있는 경우 입자 하나, 이제 하나 말고 여러 개가 쫙 있으면 N개가 있다고 하면 이거 쭉 더하면 되죠. 여기 라지에는 몰수에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무지 길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못하니까 이거의 평균값을 구하면 되지. 각각이 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의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나? bx의 제곱의 평균값은 모든 bxi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되네. 그죠? n으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양이니까 평균값의 제곱에다가 n을 곱하면 되네. n이 뭐냐면 요 라지 n이 n 곱하기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근데 여기서 보면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게 분자량.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L3승이 요거의 부피죠. V.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O. 드디어 압력을 거시적으로 측정하는 압력을 미시적인 양, 분자들의 평균 에너지의 X방향의 제곱의 평균값으로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X제곱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원래 그럼 B제곱은 B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BC제곱이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 분자들이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움직이진 않을 테니까 제멋대로 움직여. 그러면은 이거를 X축, Y축, Z축으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돌려봐도 다 분자들의 속도 분포는 변하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다 제멋대로 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Vx 제곱의 평균값이나 분자들이 제멋대로 랜덤하게 움직이면 Vy 제곱의 평균값이나 BC 제곱의 평균값은 전부 다 같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B제곱으로 바꾸면서 3분의 1. 3개. 요것도 갖고, 평균값으로 치면 3배의 Vx 제곱의 평균값이 B제곱 전체의 평균값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지금 이쪽 면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쪽 면에 대해서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만 바꿔서 면이 다 이렇게 오게 만들면 똑같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썼네. 그럼 여기 이걸 쓰니까 요거야. 근데 여기 요거를 RMS에서 많이 들어본 건데 RMS가 뭐냐면 루트 민 스퀘어. 그럼 루트 민 스퀘어가 뭐냐? 여기 어떤 양이 있어. V라는 양이 있으면 적용을 해요. 루트 민 스퀘어면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오른쪽에 작용한다고 하면 제곱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곱근 어렵죠. 루트 민 스퀘어라는 게 뭐냐면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한 다음에 그거에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냥 Vx의 평균값을 구하면 되지 않냐? Vx의 평균값은 제멋대로 움직이면 Vx는 플러스 부호로 가는 양이랑 마이너스 부호로 가는 양이 같이 기여를 하면 Vx의 평균값은 0이에요. 그죠? Vx의 평균값은 0인데 Vx 제곱의 평균값은 0이 아닐 수 있죠.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항상 제곱을 하면 양수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RMS 값이라고 이제 하죠. 이렇게 바꿨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쁜 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왜 예쁜 식이냐면 거시적으로 측정한 양을 분자의 성질, 분자의 질량, 분자의 속도의 제곱의 평균값 다음과 쓸 수 있었고, 근데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하면 이게 뭐랑 같았지? PB가 nRT니까 P는 B분의 nRT. 그럼 B분의 n 끄집어내면 이게 B분의 nRT면 NB 없어지니까 3분의 m VRMS의 제곱이 RT. 그래서 VRMS는 3RT 나누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보면 루트 민 스퀘어 VRMS 값, 우리가 RMS 값이라고 그러죠. RMS 값은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분자량의 스퀘어루트 n분의 1, 제곱근의 역수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공기가 질소랑 산소가 있으면 질소가 분자량이 얼마야? 14인가? 14고 산소가 분자량이 얼마지? 16인가? 32인가? 16. 그러니까 산소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산소의 RMS는 작죠.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운동에너지. 그럼 운동에너지 평균 값은 2분의 1 m V 에버리지의 제곱인데 이게 RMS죠. 근데 아까 V RMS의 제곱이 요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R이 요거를 M을 분자의 질량을 이걸로 나눠주면 이게 아니지. 분자량을 분자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그랬죠. 이게 아보가드로 수가 밑에 있는 거야. 그럼 R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준 게 바로 뭐더라? 볼츠만 상수 K죠. 볼츠만 상수 K라서 2분의 3KT야.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쓴 거는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통계적인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밖에 안 썼어요. 썼는데 그 결과로 뭐냐면 분자들이 운동할 때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열 에너지죠. 다시 말하면 기체의 질량 중심은 변하지 않고 주위에서 막 작은 진동을 하면서 받는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내부 에너지는 그래서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그럼 이렇게 자주 움직이면 다음과 같이 여러 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평균 자유 경로. 말이 어렵네. 영어로는 mean 평균이니까 자유, free, path. 이게 뭐냐면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분자가 이 안에서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죠. 점인데 이상하지. 아주 부딪힌다고 쳐. 부딪히고 갑자기 확 바뀌어요. 이쪽으로 가는 동안은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정보를 다 잃어버려요. 그다음 여기로 그냥 가. 소위 랜덤하게 또 이렇게 가서 보면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느 경우는 잘 빠져나가서 길게 움직여서 다음 충돌이 있을 때까지 꽤 긴 거리를 갈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거랑 부딪혀서 짧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한 입자가 이렇게 쑥 가다 보면 입자랑 충돌을 하면서 경로가 바뀌는데 그럼 한 번 충돌해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다른 입자랑 다시 또 한 번 충돌할 때까지 그때는 직선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냐?
어떤 때는 충돌 안 하고 묘하게 빠져나가면 길게 가고, 어떤 때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충돌하면 짧게 가고 짧게 부딪히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그런 여러 번 우리 항상 평균적인 거, 통계적인 걸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경로가 얼마냐. 그래서 우리 평균 자유 경로라고 한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계산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면, 분자가 크기가 없다 그랬는데 또 크기가 있다고 하네. 어쨌든 좀 이상하죠. 이상한 기체야. 분자의 지름을 D라고 합시다. 분자의 지름을 D라고 해. 그럼 분자 일단 두 개가 부딪힌다는 건 뭐냐면, 부딪히려면 한 분자의 중심과 다른 분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D, 지름 D 보다 크면 안 부딪히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 분자 지름보다 크면 안 충돌하지 않죠. 이 사이의 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닿아 있을 때는 D지만 부딪히려면 D보다 작아야지 부딪히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름이 D인 입자가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D인 입자가 지나가면 지름이 이 D 안에 있는, 내가 쑥 지나가면 앞에 입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지름이 2D인 요 안에 있는 입자랑은 반드시 충돌하죠. 그죠? 요 안에 있으면은, 요 안에 있는 입자, 요 안에 갔다가 만나는 입자들은 요거의 중심과 다른 거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D보다 작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름이 2D인 판에 쑥 지나갈 때 부딪히는 그 안에 있는 건 모두 부딪힌다. 알았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가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갔을 때 몇 번 부딪히냐? v라는 속도로 델타 t만큼 간다고 했을 때 몇 번 부딪히냐? 우리 그걸 알면, 우리 델타 t라는 부딪히는 걸 알면 간 거리를 그 안에 충돌 횟수로 나눠주면, 한 번 충돌할 때 평균적으로 충돌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간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여기는 요 원통이 그거야. 반지름이 2D, 속도 V로, 내가 딴 건 다 분자들이 정지해 있고 내가 속도 V로 쭉 쓸고 지나갈 때 요 안에서 부딪히는 모든 입자의 개수, 그건 어떻게 해요? 요거에 델타 t라고 하면 이 길이가 V 곱하기 델타 t, 반지름이 2D인 요 원통의 부피에다가 기체의 밀도를 곱하면 되죠. 그죠? 단위 부피당 몇 개 들어있는가를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거의 부피는 부피가 얼마야? 지름이 2D니까 반지름이 D, 그러니까 파이 D 제곱 곱하기 높이, 원통의 넓이, 원통의 부피죠. 그 안에다가 그 안에 밀도는 개수를 이걸로 나누면 되지. 이게 뭐냐면 델타 t 동안에 부딪히는 개수죠. 부딪히는 개수를, 그러면 그동안 이동한 거리 v 곱하기 델타 t를 그동안 부딪히는 개수로 넣으면 한 번 충돌할 때마다 생기는 평균 거리를 계산할 수 있죠. 델타 t가 없어. 나눠지고 v도 나눠지고 파이 d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 잘 구했네. 그래서 이걸 보면 요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간 평균 자유형로의 길이가 길어지죠. 당연히 앞에 별 게 없으면 길어지고, 지름이 크면 클수록 작아지죠. 크면 클수록 잘 부딪힐 테니까. 다음 같은 성질이 있는데, 실제로는 요거랑 이게 차원 분석을 통해서 얻은 거랑 똑같은데, 실제로는 스퀘어 2가 있어요. 왜 스퀘어 2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거는
딴 건데 정지해 있고 내가 가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기체들이 가만히 있나? 앞에 있는 기체들도 막 움직이죠. 나도 움직이고 얘도 막 움직여. 그러면 평균적으로 제곱을 하면 평균적으로 나랑 B2의 제곱을 하면 B1 제곱, B2 제곱, 2배 B1 B2인데 제멋대로 막 움직이면 요거는 제멋대로 움직이면은 요건 평균에서 0이 될 테고 요거 두 개만 한데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2배 B1 제곱이에요. 속도가 둘 사이에 B 제곱을 구하면 내가 딴 건 정지했고 내가 갈 때는 B 제곱이지만 둘 다 막 움직일 때 평균적으로 두 개의 속도 제곱의 차이는 2B 제곱이에요. 그게 스퀘어 루트를 치면 여기는 사실 B는 RMS 값이에요. RMS 값인데 이게 2배가 되니까 B 대신에 여기 있는 요 충돌할 때 요거는 스퀘어 루트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분자들이 제멋대로 움직인다. 온도 T에서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 분자들의 속도는 랜덤하게 해서 결국은 평균은 0이지만 속도의 제곱은 평균에서 어떤 온도 T에 비례하는 양이 있지만 그건 평균을 낸 거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보다 큰 값도 있고 그거보다 작은 값도 있고 하겠죠. 그럼 큰 값과 작은 값이 도대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볼츠만 상수 아까 K라고 했던 볼츠만이 아주 위대한 업적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도 T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건 그 시스템이 열적 평행에 있다는 거예요. 열적 평행에 있지 않으면 온도 T를 정의할 수 없어요. 따라서 물체 어떤 개가 온도 T에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열적 평행 상태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온도 T에서 어떤 입자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에너지 상태가 있는데 그 에너지 상태가 에너지를 E를 가지고 있다. E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얼마냐? E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E를 KT로 나누냐. K는 아까 볼츠만 상수라고 했죠. 볼츠만 상수에다가 온도를 곱한 양은 에너지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뭐지? 여기 있잖아. 2분의 3 KT. KT가 있죠. KT가. 그래서, 요걸 나눈 양은 차원이 없는 양이죠. 에너지 E를 가지는 확률은 E를 KT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엑스포넨셜을 붙인 거랑 비례한다. 라고 볼츠만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볼츠만 분포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높은 거는 엑스포넨셜리 감소, 아주 확률이 작고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확률이 크죠. 근데 내가 이걸 비례상수라고 하면 확률을 구하려면 비례상수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비례상수가 만약에 비례상수를 이걸로 쓰려면 이퀄 사인 등호로 쓰려면 모든 에너지에서 적보들한 걸로 다음과 같이 해야 되죠. 다음과 같이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뭐죠?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볼츠만의 분포를 이상기체에다 쓰면 뭐에 비례하냐면 다음과 같은 양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양에 비례. 다음과 같은 양에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특히 볼츠만 분포를
이상기체에 적용해서 운동에너지에만 쓰는 걸 맥스웰 분포라고 해요. 이거는 B제곱이니까 방향에 상관없죠. 방향에 상관없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이거 소위 규격화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2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1이 되게. 이렇게 돼야지 확률의 의미를 가질 거 아니에요? 모든 가능한 에너지에서 전부 다 적분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상태는 어느 상태 중에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확률이면 차원이 없는 양인데, 거기다가 D를 곱해서 1이 된다고 하면 이게 차원이 없는 양이면 이게 성립하려면 P2는 에너지의 역수의 차원을 가져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확률이 아니라 확률 밀도라는 거죠. 확률 밀도라는 게 뭐냐면 P2는 예를 들어서 E와 E 플러스 DE 사이의 에너지를 가질 확률은 요에다가 요 사이의 간격 DE를 곱해주면 요게 그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단위 에너지당 확률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률 밀도라고 불러요. 말이 굉장히 복잡하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됐는데, 근데 우리 이거는 B가 3차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럼 B라는 걸로만 쓰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싶은데 PV 여기다 물론 PV인데 여기 PV인데 이거는 뭐죠? 만약에 부피가 D3승 V, dVx, dVy, dVz. 다시 말하면 이거는 Vx는 Vx와 Vx 플러스 dVx. Vy는 Vy와 Vy 플러스 dVy. Vz는 Vz와 Vz 플러스 dVz 사이에 있을 확률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귀찮아. X, Y, Z 성분 말고 그냥 V 제곱이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z 제곱이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크기만 V와 V 플러스 dV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은 우리 요 앞에 있는 PV가 V의 방향에 상관없이 크기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하면 V 공간에서 V가 어느 방향이나 방향이 다 같죠? 그러면 V에서 V 플러스 dV로 되는 거는 요 D3승 V는 V라는 곳에서 dV만큼 큰 곳이니까 요거 넓이를 곱하면 되겠네. 요게 뭐가 되냐면 4파이 V제곱 dV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요 곱한 요양 4파이 원래는 PV에다가 쓰기가 곤란해. PV에다가 P tilda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D3승 V가 PV 4 dV 이렇게 바꿔서 쓴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4파이 V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관계를 쓰면 그래서 이렇게 난 게 이게 B예요. 여기는 요 B예요.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요 볼츠만 팩터 2분의 1 KT인데 K 대신에 M을 R로 나눈 게 K분의 1이죠. R을 분자량으로 나눈 게 K니까 요게 아까 볼츠만 양 그 다음에 4파이 V제곱 요 D3승 V에서 나온 거죠. 그걸 곱했어. 그럼 이건 뭐야? 이게 전체를 V를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요게 1이 되도록 상수를 만든 게 요거예요. 복잡하지? 이게 어떻게 1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될
다음과 같은 적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혹은 좀 더 간단한 거로는 A가 1인.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가우시안 적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e to the 마이너스 x 제곱은 여러분들이 확률, 정규 분포, 뭐 고등학교 때 확률을 배웠으면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같은 데 이렇게 다 한 거죠. 그거에 약간 일반적인 거, 앞에 이게 1인 대신에 a를 붙인 거, 이거는 스퀘어 루트 어떻게 되더라? 오버 a. 다음과 같이 줘야 돼요. 물론 a가 양수일 때죠. 더 놀라운 거는 a가 복소수라도 돼요. 허수라도 돼요. 다만 그 경우에는 a의 실수 부분이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요거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뭐지? 요거 계산하기 어려운데 아까 우리 d 3승 v e to the 마이너스 mv 제곱 ert 이거 어떻게 하냐면 dvx ert mvx 제곱 그 다음에 똑같은 게 dvy e to the 마이너스 왜냐하면 이거 bx 제곱 더하기 by 제곱 더하기 bz 제곱은 각각 곱한 걸로 쓸 수 있으니까 rt 또 하나 dvz mvz 제곱 ert 똑같네. 변수가 3개가 vx, by, bz니까 우리 이거 다 없애고 요거에 3승으로 써도 되죠. 근데 이게 얼마야? 아까 스퀘어 루트 파이 요거 역수래. 2rt 나누기 m에 2분의 3승. 이거 역수, 이거가 적분하면 1이 되니까 역수를 써야 되죠. 그 역수가 바로 이거죠. 이렇게 써도 우리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상수는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쓴 거는 처음에 요거랑은 다르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뭐냐면 속도의 x, y, z 방향을 따지지 않고 속도의 크기가 V랑 V 플러스 dV 사이에 있을 때가 요거예요. 근데 앞에 요거 B제곱, 요거 B제곱이 더 붙어 있는데 요거는 아까 D3승 V를 dV로 바꿨을 때 나오는 요 면적, 구의 표면적을 볼 때 나타나는 거고 요거를 V의 함수로 그리면 어떻게 되나? V가 0으로 갈 때는 이건 1로 가지만 이게 0. B가 무한대로 갈 때는 이게 굉장히 무한대로 커지지만 엑스포넨셜리 지수함수로 감소하는 걸 따라갈 수 없으니까 역시 B가 커지면 0. 여기서 0, 여기서 0. 그 안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생겨서 뭐냐면 T가 점점 커지면 B가 조금만 변해도 확 변하죠. 그러니까 T가 작을수록 이렇게 최대값이 이쪽 T가 작은 거. T가 좀 크면 점점 넓어집니다. 다만 이렇게 높나?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면적이 확률이죠. 이 밑에 있는 면적이 같도록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B로 그리면, 스피드로 그리면 원래는 엑스포넨셜 함수는 이렇게 감소하는 거지만 B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좋았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렇게 주어진대. 뭐 여러 가지 뭐 이 상수도 복잡하고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맥스웰 분포 B제곱.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본 BRMS는 그럼 어떻게 되죠? BRMS는 여기다 B제곱을 곱한 B제곱의 평균값이에요. BRMS의 제곱은 B제곱의 평균값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V 자체의 평균값은 V의 평균값. RMS의 평균값은 이거 제곱을 한 거에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잦은 속력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하면 most probable speed인데 어떤 입자 중에서 어떤 속력을 가지는데 그 속력값을 어떤 속력을 가지는 입자가 가장 많은 건 어딘가? 요거지 뭐 최대값이죠. 그죠? 가장 잦은 속력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함수의 최대값인 위치를 구하면 되니까 요걸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점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 속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평균 속력, 확률에다가 V를 곱한 거, 평균값. RMS 속력은 제곱의 평균값,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계산이 복잡해요. 이렇게. 가장 잦은 속력은 요거. 그래서 보면, 어라? 이 스퀘어 루트가 빠졌네? 스퀘어 루트가 없으면 이게 안 맞죠. 다음과 같이 되면, 다 n분의 rt가 다 속력의 차원을, 요거 속력의 제곱인가 봐. 그러면 앞에 있는 게 하나는 파이분의 8.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게 파이분의 8. 요거는 3. n분의 rt를 끄집어내면 요건 2. 파이분의 8이 얼마인가? 파이가 3.14니까 요게 2와 3 사이죠. 2와 3 사이니까 제일 작은 게 p. 그 다음에 v average. 그 다음에 v rms. 이런가? 그래서 v rms가 제일 크지. vp probable, v average, v rms. 왜 이게 점점 커지냐면 이게 v 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요 가장 프로버블한 데서 이쪽보다 여기다가 V를 계속 곱하면 V를 하나 곱하고 V제곱을 곱하고 하면은 V가 이쪽은 작은 데고 이쪽은 큰 데죠. 그러면 V를 자꾸 곱하면 이쪽 기여가 점점 많아지죠. 따라서 V의 n승을 곱하는데 n이 점점 커지면 그때 나타나는 평균값은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가장 probable speed 1차에 대한 평균값은 average, 2차에 대한 평균값은 제곱근, VRMS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진다 이거예요. 자, 됐어.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용했다는 게 뭐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부 에너지가 이제는 2분의 3 KT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여러 가지 다른 과정. 다시 우리 친숙한 우리가 관심 있는 기체, 단열판 위에 피스톤이 있고 밑에서 열원이 있는 다음 같은 시스템에서 우리 이제 비열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비열, 스페시픽 히트 우리 봤죠? 뭐냐면 단위 온도를 높이는데 얼만큼의 열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델타 Q가 C 델타 T 할 때 이게 열 용량인데 요거가 예를 들어서 N C 델타 T 이렇게 하면 비열로 쓴다 그랬죠. 우리 몰 비열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쓰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는데 들어간 열 에너지는 과정에 따라서 연력학 과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등적 과정은 부피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열 에너지를 집어넣어도 일을 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등압 과정이라고 하면 압력이 일정하다고 하면 열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일부는 온도를 올리지만 일부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를 올리려면 등압 과정은 열을 더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면 더 집어넣어야지 그 중에 일부를 2를 하고 나머지로 이만큼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따라서 연력학적 과정에 따라서 비열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쉽게 이 역학적 일을 우리 신경 쓰기 싫어.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핀을 딱 꼽아놔서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역학적 일을 하지 않죠. 이때 외부에서 온도를 천천히 올려서 열에너지가 스멀스멀 들어가게 만들면 그때 비열은 이 과정에서 비열은 델타 Q 나누기 델타 T N 하고서 원래 열 용량을 대문자로 쓰고 비열은 소문자로 썼는데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기체의 경우에는 그 비열을 그냥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C. 대문자 C. 여기 밑에 V 첨자 V는 V를 고정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등적 비열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델타 Q 나누기 델타 T인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연력학적 과정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첨자 V를 써줘서 요거는 V가 고정된 상태에서 요거를 계산한다. 라고 이제 한다 이거예요. 좋았어. 그러면 우리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델타 Q는 연력학 제1 일을 하고 나머지가 에너지의 변화인데 일을 안 하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네. 그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아까처럼 분자 하나의 평균 에너지에다가 분자수, 아보가드로 수에다 몰수를 곱하기 분자수. 근데 이게 2분의 3 KT잖아. NA 곱하기 K가 기체 상수니까 2분의 3 NRT예요. 그래서 델타 Q는 이게 우리 아까 쓴 요걸 이렇게 넘긴 거. 근데 요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게 2분의 3 NR 델타 T인데 이게 NCV 델타 T니까 여기서 N과 델타 T를 없애면 CV는 2분의 3 이상기체 단원자 기체인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지금 등적 과정이라는 게 여기 보면 PB 공간에서 보면 여기 등적 과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등적 과정이지만 에너지가 들어가면 압력은 올라가죠. 온도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T인 곳에서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올라갔을 때 부피는 변하지 않고 요거 바로 요 과정을 통해서 갔을 때 비열이 얼마냐 하는 걸 보는 거죠. 당연히 부피는 일정하지만 다른 등원 곡선에 있는 점이니까 처음 상태랑 마지막 상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 그럼 등압 비열은 핀을 뺐어. 핀을 빼면 역시 마지막 상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처음에 있고 핀을 빼면 등압 과정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럼 요만큼의 일을 한다 이거예요. P 곱하기 델타 B만큼. 그래서 등압 비열은 CP는 이게 압력이 일정한 경우 역시 똑같은 건데 요 델타 Q나 델타 T가 P일 때 그래서 델타 Q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더라? 내부 에너지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Q-W인데 이젠 W가 있죠. 여기서 델타 B만큼 변했는데 P가 일정하니까 P 델타 V 근데 우리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지금 압력이 일정해요. 이것도 상수야. 그럼 B는 T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P 곱하기 P가 델타 B만큼 변하면 델타 T죠. 그래서 P 곱하기 델타 B는 NR 곱하기 델타 T예요.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죠. 근데 따라서 Q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NR 델타 T 만큼 더 더하면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쓰면 요게 2분의 3 nr 델타 t 플러스 nr 델타 t 요만큼 더 있죠. 그죠? 원래는 2분의 3 r이었는데 r만큼 더 있죠. 그래서 등압 비열은 등적 비열의 기체 상수 r만큼 더 더한 이게 2분의 5r이죠. 2분의 5r이죠. 왜 요게 왜 들었냐면 똑같은 온도를 올리는데 역학적인 일을 그만큼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5. 등압 비열과 등적 비열이 이렇게 다르네. 이제 들어온 과정이 하나 있는데, 좋아. 등적, 등압 다 했어. 그럼 단열 팽창은? 단열 팽창은 아까는 등적, 등압은 요거를 핀을 박아 넣느냐 안 박아 넣느냐 하는데 이제는 밑에도 딱 잡은 다음에 막은 다음에 열의 기원이 없게 한 다음에 이제는 여기 있는 추를 점점 빼면은 압력이 줄어들면서 팽창하니까 일을 하죠. 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들어온 열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외부로 일을 하면 온도가 내부 에너지가 작아져 음수가 돼서 온도가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단열 과정은 여기 지금 노랗게 그린 거는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이고 단열 과정은 좀 다른 초록색 곡선을 닿은 것 같이 지나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이 단열 과정은 노란색은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니까 PV는 nRT를 쓴 거예요. 각각 T가 다른 거. 그러면 단열 과정은 닿은 것 같은 걸 지나는데 그럼 이게 P를 B의 함수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함수가 도대체 어떤 모양의 함수일까? 라는 거를 연력학 제1법칙, 그 다음에 등압 비열과 등적 비열의 관계를 이용하면 어디 갔어? 여기까지 고쳐야 되겠네. 다음과 같은 식의 관계를 얻는데 이 유도하는 거는 복잡하니까 우리 오늘 시간은 다 됐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